나의 성씨, 그 흔적을 찾아보아요. 조선시대 한 평민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은 무엇이냐? 평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성이 없습니다. 양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성씨,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진 이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불과 13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씨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 초기 한반도 대부분 사람들은 성씨가 없었습니다.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만으로 불렀습니다. 쇠, 돌, 말똥, 단순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지배층은 성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귀족들은 모두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혈통을 증명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사용한 것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씨조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정리되면서 박씨, 석씨, 김씨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성이 없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엄격했습니다. 진골, 육두품, 오두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평생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경주 최씨인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857년에 태어난 그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곤가에 급제했습니다.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신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육두품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5등급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최치원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은 때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는 결국 관직을 버리고 은둔했습니다. 골품제가 신라 최고의 인재를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승우, 최언희와 함께 신라 3체 중 하나로 한국 유학과 문학에 큰 족적을 남겨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숭앙되었습니다. 최치원은 뛰어난 천재로서 신분의 벽을 넘기 위해 해외 유학을 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을 실현한 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신분의 벽에 막혀 좌절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8년 고려가 건국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들 공신들에게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 안동건 씨의 시조 권행 등 이들은 모두 왕권을 도운 지방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공을 세운 대가로 성씨와 함께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농민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호적 기록을 보면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성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씨는 여전히 지배층의 특권이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신분제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성씨는 그 구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을 사칭한 평민이 적발되어 처벌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성을 함부로 쓰는 것은 양반 신분을 사칭하는 것과 같은 중죄였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전국적으로 호적을 정비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양반과 중인을 제외한 대다수 평민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한마을에 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으면 큰 쇠, 작은 쇠, 뚱보쇠로 구분했습니다. 성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분, 법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족보를 샀거나 양반의 양자로 들어가 성을 얻으려는 평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실록과 개인 문집에는 족보 매매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과 부유한 평민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양반은 돈을 받고 평민은 신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양쪽 모두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족보 매매는 은밀히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평민들도 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평민들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금계에서 태어난 아이, 하늘에서 내려온 알, 바다에서 떠내려온 상자. 한국 성씨의 기원에는 신화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는 무엇일까요? 신라 김씨 시조 김알지는 탈해왕 신라 4대 시절 금성 서쪽 시림에서 황금빛 괴가 걸린 곳에서 흰 닭이 울고 괴를 열어 나온 사내 아이로 전해집니다. 밤에 금빛이 나는 상자를 발견했고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이 김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성씨의 권위를 높이고 왕족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박혁거세에게 처음부터 박씨라는 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거서관, 즉 부족장이었습니다. 박씨라는 성은 후대 자손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라 초기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세 부족의 연합체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세기경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마립간 356-402 이후 신라 왕은 모두 김씨였습니다. 박씨와 석씨는 왕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김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에는 여러 뿌리가 있습니다. 경주 김씨의 시조는 김알지입니다. 현재 인구 180만 명으로 국내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의 김씨는 완전히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32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이 신라에 항복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흥왕 19년 532년 금강국 왕 김구애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항복해왔다. 왕은 예로서 대우하고 상등의 지위를 주었으며 본국을 시급으로 하사했다. 구영왕은 진골 신분을 보장받았고 최고 관직인 각관을 받았습니다. 김해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김해 김씨의 시작입니다. 구영왕의 증손자가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진골 신분이었고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김춘추는 왕이 되었습니다. 무열왕. 하지만 김유신은 신하로 남았습니다. 같은 진골이지만 왕실 직계 혈통과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 이씨는 조선 왕조를 세운 성씨입니다. 전주 이씨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며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성입니다. 전주 이씨의 국내 인구수로는 약 260만 명으로 국내 3위에 링크되고 있을 정도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모든 본관을 포함한 이씨 성의 인구는 약 730만 명으로 전체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이씨의 시조는 이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을 도운 공신으로 전주를 본관으로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안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기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이안사, 증조할아버지 이행리는 함경도 쌍성 지역에서 활동한 무관이었습니다. 고려 말기 기록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쌍성 총간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했고 그 기반을 아들 이성계에게 물려줬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1392년 조선 건국, 변방의 무관 집안이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전주 이씨는 최고의 성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족 개성 왕씨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씨 일족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고려왕 조실록과 조선왕 조실록 기록을 보면 왕씨 왕족들이 처형되거나 귀양간 기록이 나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왕씨들이 성을 바꿨습니다. 왕씨에서 전씨로, 왕씨에서 옥씨로, 왕씨에서 금씨로 성을 바꿔 신분을 숨긴 것입니다. 이제 고려 개국 공신들의 성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산 신씨의 시조 신순겸은 태조 왕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927년 공산 동수 전투에서 왕건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고 적군을 유인하여 전사했고 왕건은 살아남았습니다. 왕건은 신순겸을 태사로 추증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인구는 약 56만 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동권 씨의 시조 권행도 왕건의 공신이었습니다. 안동 지역의 호족 출신으로 왕건을 도왔고 그 공으로 안동을 본관으로 받았습니다. 안동권 씨는 한국의 성씨로, 먼저 권 씨는 본래 김씨로 신라 말에 김씨 왕실에서 분간하여 고려 태조에게 권씨를 최초로 사성받아 김씨에서 권씨로 환성한 성씨입니다. 현재 안동권 씨의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주 강 씨의 강희식, 청주 한 씨의 한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지방 호족 출신으로 왕건을 도와 공을 세웠고 성씨와 본관을 받았습니다. 진주 강 씨는 약 130만 명, 청주 한 씨는 약 75만 명의 인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 씨는 고려시대 여러 명신을 배출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는 28조 시무책을 올린 신하입니다. 유학을 공부한 관료로서 고려 중앙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 씨 가문은 고려 중기 무신 정권 시대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최충헌, 최우, 최항, 최희로 이어지는 4대 60년간 사실상 고려를 지배했습니다. 정씨 가문을 보겠습니다. 연일 정씨의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유명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충절은 가문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고 조선 초기 정씨 가문은 역적의 후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중종 때 정몽주를 문묘에 배양하면서 정씨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외척 성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왕비는 소원왕후 심씨였습니다. 장인 시모는 청송 심씨 출신으로 세종 즉위 초기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었던 태종과의 갈등으로 시모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흥 안씨는 고려 후기 대학자 안양을 배출했습니다. 안양은 주자학을 고려에 처음 들여온 인물로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안씨 가문은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인구는 5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청주 한씨 출신으로 아버지는 한학이었습니다. 한명에는 세조 집권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공신이었고 딸이 성종의 왕비 공혜왕후가 되면서 청주 한씨는 최고 권력 집안이 되었습니다. 조씨 가문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본향으로 하는 성씨입니다. 조이 계열과 조영무 계열, 조농걸 계열, 조방보 계열이 있는데 모두 조순대부로 첨의중서사를 지낸 조지수를 시조로 합니다. 한양 조씨는 조선 중기 조광조를 배출했습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는 사약을 받았지만 후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조씨 인구로는 약 33만 명으로 나옵니다. 또한 풍양 조씨는 옛 지명인 풍양으로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를 관양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입니다. 시조는 고려의 개국 공신 조맹으로 조선 후기 풍양 조씨는 세도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조의 세자였던 효명세자가 조만영의 딸과 혼인했고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으로 즉위하면서 조만영은 왕의 외조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 고위 관직의 상당수를 조씨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종 때 안동 김씨가 득세하면서 조씨는 밀려났습니다. 풍산 홍씨도 세도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풍산 홍씨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입니다. 정조 때 홍국영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비록 홍국영은 정조 치세 중 몰락했지만 조선 후기 내내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윤씨 가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평 윤씨가 가장 유명합니다. 인구수로는 약 77만 명 정도입니다. 세조의 왕비가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아버지 윤번은 파평 윤씨로 세조 집권에 협력한 공신이었습니다. 중종 때 윤씨 가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 윤씨 파평 윤씨, 세 번째 왕비가 문정왕후 윤씨 파평 윤씨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왕비 모두 같은 파평 윤씨였지만 가문 내에서도 파벌이 갈렸습니다. 장경왕후 계열을 대윤, 문정왕후 계열을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로 대윤이 몰락하고 소윤이 승리했습니다. 은진송 씨는 조선 후기 송시열을 배출했습니다.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조선 후기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조정의 핵심이 되면서 송씨 가문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인구는 현재 약 22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택 임씨는 경기도 평택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입니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 장군을 배출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활약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인구로는 약 22만 명으로 전해집니다. 나주 임씨는 고려 충렬왕 때 대장군 인비를 시조로 하는 대한민국의 성씨입니다. 인구는 2015년 현재 약 30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씨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가장 규모가 큰 가문입니다. 인동장 씨는 조선시대 여러 문신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덕수장 씨도 조선시대 여러 관료를 배출했습니다. 인구는
현재 약 66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평 문씨, 밀양손 씨도 조선시대 여러 관료를 배출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씨의 족보에 등재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개인 문집과 실록 기록을 보면 족보 매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돈을 주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진짜 양반과 가짜 양반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선 후기 관리들은 족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평민들도 당당히 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민들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1894년 7월 조선 정부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이 짧은 선언이 수백만 평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894년 7월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31년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의 신분제도를 혁파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신분제 폐지.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양 거리에 방이 붙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기뻐하는 이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전국적으로 호적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평민들의 성을 기록했습니다. 평민들은 어떻게 성을 정했을까요? 당시 기록과 호적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마을 양반과 같은 성을 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마을에 김씨 양반이 살면 그 마을 평민들도 김씨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유명한 왕족 성씨를 선택했습니다. 전주 이씨, 경주 김씨처럼 알려진 성씨를 원했습니다. 셋째, 노비였던 사람들은 주인 양반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민들은 다양한 성씨를 선택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는 물론이고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한씨, 신씨, 오씨, 서씨, 황씨, 하씨, 수많은 성씨가 한꺼번에 일반 백성들 사이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양반처럼 대우받으려면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를 틈타 족보 장수들이 활동했습니다. 실록과 개인 문집에는 족보 매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900년부터 1930년 사이 호적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성씨의 등재 인구가 급증한 것입니다. 평민들이 공식적으로 성씨를 등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진짜 양반 집안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족보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혈통만으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제는 1909년 민적법을 제정하고 1910년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조선인의 성씨와 본관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평민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성씨를 일제가 공식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1940년 더 악랄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씨 계명령입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창씨 계명 신고를 받았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동원되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다.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한다면 김씨는 가네야마, 이씨는 가나가와, 박씨는 가네다, 최씨는 야마자키, 정씨는 가네이, 강씨는 가와카미, 한씨는 간다, 조씨는 다카사키, 윤씨는 이토, 신씨는 아라키, 오씨는 오타니 등 조선의 성씨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통계를 보면 약 79.3%가 창씨 계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 20%는 저항했습니다. 배급을 받지 못해 굶주렸지만 조선인의 성씨를 지켰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일본 순사가 찾아와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배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웃들이 몰래 식량을 나눠줘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성을 갖기 위해 몸부림쳤던 평민들이 이제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성씨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관청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창씨 계명했던 이름을 지우고 원래 성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 기록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족보 중 조선 초기까지 명확하게 추적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조선 후기에 정리되거나 보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혈통이 아니라 그 성씨를 지켜온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씨,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열망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과연 성씨와 본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조선시대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둘 다 김해, 김씨, 같은 본관이었으니까요. 동성동본 금혼법. 1997년까지 유지되었던 이 법은 본관이라는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 성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관을 함께 말했습니다. 본관이 없으면 성씨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관은 단순한 출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이 처음 정착한 곳, 가문의 뿌리가 시작된 곳을 의미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김씨 본관이 약 285개나 됩니다. 같은 김씨라도 285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는 완전히 다른 가문입니다. 김해 김씨는 가야 왕족 후손이고 경주 김씨는 신라 왕족 후손입니다. 광산 김씨는 또 다릅니다. 고려시대 김해 김씨에서 분파된 가문으로 전해집니다. 조선 초기 한 김씨 집안에서 형제가 갈라섰습니다. 형은 김해에 남았고 동생은 광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형의 후손은 김해 김씨, 동생의 후손은 광산 김씨가 되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인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며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이씨가 가장 유명하지만 경주 이씨, 한산 이씨, 우봉 이씨 모두 다른 가문입니다. 박씨도 본관이 다양합니다. 밀양 박씨, 반남 박씨, 고령 박씨 각각 다른 조상에서 시작된 가문들입니다. 박씨는 전체 인구가 약 410만 명이 될 정도로 김씨, 이씨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최씨는 경주 최씨가 가장 유명하지만 전주 최씨, 해주 최씨, 강릉 최씨, 상령 최씨도 있으며 최씨 성의 인구는 경주 최씨가 약 100만 명, 전주 최씨가 45만 명 등 전체 최씨 인구는 230만 명으로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연일 정씨, 동래 정씨, 진주 정씨, 나주 정씨 등 여러 본관이 있습니다. 정씨 성의 인구는 약 210만 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진주 강씨, 금천 강씨, 신천 강씨가 대표적이며 전체 100만 명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며 이는 역대 성씨 중 7번째로 많습니다. 조씨는 풍양조씨, 한양조씨, 창녕조씨 등이 있으며 인구수는 약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윤씨는 파평윤씨와 해평윤씨가 유명하며 인구수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씨는 청주한씨가 가장 크고 태백한씨도 있습니다. 신씨는 평산신씨가 유명하며 오씨는 해주오씨, 동복오씨가 있습니다. 서씨는 이천서씨, 대구서씨가 유명합니다. 황씨는 창원황씨, 장수황씨가 대표적이며 안씨는 순흥안씨, 광주안씨가 있고 임씨는 나주임씨, 풍천임씨가 유명하고 인구수는 약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홍씨는 남양홍씨가 가장 크고 부여홍씨도 있으며 장씨는 인동장씨, 덕수장씨가 대표적이며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송씨는 은진송씨, 여산송씨가 유명하고 전씨는 정선전씨, 담양전씨 등이 있습니다. 고씨는 제주고씨, 횡성고씨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고씨는 제주도 토착성씨로 유명합니다. 배씨는 성산배씨, 분성배씨가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배씨가 발해 유민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허씨는 김해 허씨, 양천 허씨가 있으며 김해 허씨는 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후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본관은 성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김씨라도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완전히 다른 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 특정 성씨가 집중된 마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성촌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이 대표적입니다. 풍산 류씨의 집성촌으로 600년 넘게 류씨 가문이 이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진주에는 강씨 집성촌, 청주에는 한씨 집성촌, 경주에는 김씨와 박씨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집성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양반 가문이 공을 세워 넓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 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손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상의 후손이었으니 마을 전체가 한 성씨로 채워졌습니다. 지도에 성씨 분포를 표시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흔적입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김씨가 많습니다. 신라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에는 이씨가 두드러집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는 한씨, 서씨 가문이 강세를 보입니다. 청주 한씨는 충청도에서 세력을 키운 대표적 가문입니다. 함경도는 다릅니다. 조선 초기 이 지역은 여진족과의 경계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군인 가족들을 이주시켜 변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이씨, 배씨 등이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주고씨, 제주양씨, 제주부씨처럼 제주도만의 토착성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탐나국 시대부터 제주에 살아온 가문들로 전해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씨 분포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쟁 전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많은 양반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군이 상륙하면서 이 마을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륙으로 피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난 갔던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흔한 성씨도 있지만 희귀한 성씨도 있습니다. 선우씨, 남궁씨, 독고씨, 제갈씨. 대부분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정착했고 자신들의 성씨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토착 성씨와 귀화 성씨를 구분했고 귀화 성씨는 높은 벼슬에 오르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성씨 분포는 남한과 달라졌습니다. 북한에는 함경도 토착 성씨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대로 남한의 많은 경주 김씨, 전주 이씨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특히 양반 집안이 많이 월남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것입니다. 북한에 남은 양반 가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수가 숙청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족보를 불태우고 양반이었다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법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6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본관의 사람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관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절 때마다 본관의 고향을 찾아가고 족보를 정리하고 종친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성씨와 본관,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2023년 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7살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허가했습니다. 50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성씨, 더 이상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05년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어머니 성을 따르는 아이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숫자로는 아직 적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왜 어머니 성을 택할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의논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당신 성을 따르면 어떨까? 아이는 어머니 성을 따랐고 친정 부모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운 경우 법원에 성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성씨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다양한 나라 출신 배우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성을 따르지만
어머니의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부 가정은 독특한 방법을 택합니다. 한국 이름은 아버지 성을 따르지만 집에서는 어머니 나라 이름으로도 부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족보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이하 중 자신의 족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앱으로 자신의 가계도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종친의 소식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종이 족보는 사라지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보로는 같은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전적 연관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입양되거나 족보를 산 조상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혈통이 아니라 함께한 역사입니다. 수백 년을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오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족보 문제입니다. 북한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김일성 집권 후 모든 족보가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탈북민 여성이 남한에 와서 자신의 성씨 종친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족보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70년 만에 잃어버린 뿌리를 찾은 것입니다. 성씨에는 조상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어떤 조상은 성을 갖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어떤 조상은 일제강점기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어떤 조상은 전쟁 중에도 족보를 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성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함께 쓰는 나라들처럼 한국도 변화할지 모릅니다. 국제 결혼이 늘면서 한국 성씨와 외국 성씨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성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최씨든 정씨든 강씨든 그 성씨 속에는 조상들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습니다. 성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친 평민의 열망,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선조들의 용기, 전쟁 속에서도 족보를 지킨 가족의 헌신 등등 모든 것이 당신의 성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족보가 진짜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걸고 살아온 시간입니다. 성씨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당신이 그 끈을 놓지 않는 한 조상들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성씨,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의 땀과 눈물이, 기쁨과 슬픔이, 희망과 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도 그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성씨, 그것은 이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긍심이며 미래로 향하는 뿌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